오늘 낮 경북 영천과 경기 여주 지역의 기온이 40.3도로 올여름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한여름에도 비교적 서늘한 고랭지에서도 농작물이 타들어가는가 하면 서울에선 닷새 연속으로 오존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5,000명 넘는 조문객이 고 노회찬 의원의 빈소를 찾았습니다. 노 의원의 죽음을 계기로 정치자금법을 현실에 맞게 다듬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전문 매체 38뉴스의 위성사진 판독 결과 북한이 ICBM 시험장인 평안북도 동창리 발사장 해체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3월 ICBM 기술에 큰 진전을 가져온 엔진 실험장은 이미 많이 해체됐고 ICBM을 조립한 뒤 세워 발사하는 발사대 역시 20% 정도는 해체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가 비무장지대 DMZ의 초소 병력과 장비를 시범적으로 철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남북 정상이 판문점 선언에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자고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 성격입니다.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지난 3월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계엄령 검토 문건 전체를 위중한 상황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넉 달 넘게 청와대 보고를 미루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송영무 장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삼성전자와 반올림 측이 직업병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 조정위원회의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하는 서명식을 가지며 양측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삼성전자는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고 밝혔고 반올림 측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오는 9월 이후부터 자전거를 탈 때 반드시 안전모를 써야 합니다. 하지만 착용 의무화를 둘러싼 논란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데요. 오늘 밀착 카메라는 착용 의무화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폭염 소식을 첫머리로 올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낮 기온이 40도를 넘어섰습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도 더우면 40도를 넘는 나라가 됐습니다. 오늘 오후에 경북 영천시 신영면과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의 자동 관측 장비에 마침내 40도를 넘긴 40.3도가 찍혔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평일 대낮이지만 거리는 텅 비었습니다. 숨막히는 더위에 시민들은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경북 영천시 신영초등학교에 설치된 기상청 자동 관측 장비로 기온을 측정하니 40.3도가 나옵니다. 경기 여주 흥천면에 설치된 자동 관측 장비도 40.3도를 가리켰습니다. 기상청 자동 관측 장비는 사람이 상주해 관리하는 유인 관측소가 아닌 무인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영천 신영면의 관측 장비는 지상 평지에 설치돼 있어 유인 관측소의 조건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영천의 경우 소백산을 넘으면서 뜨거워진 공기가 팔공산을 넘으며 한 번 더 뜨거워진 걸로 기상청은 분석했습니다. 지난 10일 전라도와 경상도 일부 지역에서 폭염주의보가 시작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유인 관측소에서 재는 기록도 점차 40도에 가까워지는 모양새입니다. 의성 39.6도, 경주 39.3도, 대구 38.6도로 모두 올 들어 낮 최고 기온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내일과 모레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 비 소식이 있지만 예상 강수량이 5mm 정도에 그쳐 더위를 식히기엔 역부족일 걸로 보입니다. 나머지 지역에선 이미 더워진 공기에 계속 일사량이 더해지고 있어 최고 기온 경신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예, 이번엔 O3, 오존에 대한 얘기입니다. 겨울부터 여름까지 우리를 괴롭혀왔던 것은 미세먼지였죠. 물론 앞으로도 그렇겠죠. 그런데 무더위와 함께 찾아온 또 다른 오염물질, 바로 O3, 오존이죠. 오늘 폭염과 관련된 두 번째 키워드나 마찬가지인데 그 사이에 오존 유발 물질이 방치됐는데 결국 폭염의 오존 농도가 우려할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그 피해가 미세먼지보다 더하면 더했지 약하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마스크로 걸러낼 수도 없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뜨거운 햇빛에 달궈진 아스팔트에서 아지랑이가 잔뜩 피어오릅니다. 오염물질을 닦아낼 비 소식은 끊겼고 대기가 정체돼 바람도 줄었습니다. 오존은 자동차 배기가스나 미세먼지 등 다양한 오염물질이 햇빛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 만들어집니다. 요즘 날씨는 오존이 생성되는 최적의 조건인 셈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 전 지역엔 오존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지난 20일부터 닷새 연속입니다. 지난주 영남지방은 매우 나쁨 기준을 훌쩍 넘긴 오존 농도가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올 들어 357건의 오존주의보가 발령돼 지난해 전체보다 90건 가까이 늘었습니다. 오존에 오랜 시간 노출되면 메스껍고 두통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하면 만성호흡기 질환이나 폐렴을 유발하고 면역 능력도 떨어뜨립니다. 세균 감염이나 천식 발작을 유발하는 등 오존의 위험성은 미세먼지 못지않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오존을 사실상 방치해왔다고 지적합니다. 지난 2016년 정부는 오존의 원인 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스스로 정한 감축 목표치의 10%를 줄이는 데 그쳤습니다. 주로 영세사업장에서 배출되기 때문에 촘촘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환경부는 최근에서야 저감 계획을 세우고 감시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예, 그리고 고4입니다. 타는 듯한 더위에 농작물들이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서늘한 기후에 강원도 고랭지에서조차 고사의 조짐이 번지고 있습니다. 이러면 당장 추석 물가가 영향을 받겠죠. 조승현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고랭지 채소 재배단지 강원도 강릉 안반덕입니다. 해발 1100m 고지대여서 평소엔 서늘한 곳인데 요즘은 낮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습니다. 낯선 더위에 배추는 성장을 멈췄습니다. 심은 지 한 달 된 배추밭입니다. 지금쯤이면 온통 초록색으로 빼곡하게 채워져 있어야 정상인데 배추가 제대로 자라지를 못해서 이렇게 사이사이가 휑하니 비었습니다. 배추 속이 여물지 않고 잎사귀 끝부터 마르는 무름병도 번지고 있습니다. 밭에 물을 대고 약도 뿌려보지만 속수무책입니다. 한 반은 없어질 거예요. 반은 망가진다고 봐야지. 계속 감으면. 평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과 열매도 인삼 이파리도 강한 햇빛에 데이고 타들어갑니다. 고추와 콩밭엔 시드름병과 탄저병이 돌고 있습니다. 비가 너무 안 오고 뜨겁다 보니까 이 고추가 수확량도 많이 떨어지고 품질도 많이 떨어질 겁니다. 배추와 시금치, 수박 도매 가격은 한 달 전보다 80% 넘게 급등했습니다. 이대로 더위가 계속되면 생산량이 줄어 추석 물가에 영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편 국립수산과학원은 오늘 올 들어 첫 적조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전남 고흥에서 경남 남해에 이르는 해역이 대상입니다. 남해안에선 최근 수온이 급격히 올라 일부 수역에 고수온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예, 이번에는 살인적인 더위를 피해서 동굴로 간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동굴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박상욱 기자 연결하죠. 자, 광명에 동굴이 있다는 사실은 아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습니다만 대부분의 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는데 나가 있는 동굴이 어떤 곳입니까? 네, 저는 경기도 광명의 광명 동굴에 나와 있습니다. 비록 해는 지고 있지만 여전히 더운 기운은 느껴집니다. 지금 동굴 앞에 현재 기온 29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동굴은 일제강점기인 1912년 시흥 광산으로 출발했습니다. 일본의 자원수탈 정책의 일환으로 금이나 은, 또 동이나 아연 등을 채굴하다가 1972년도에 폐광이 됐습니다. 이 서늘한 기온이 유지되는 동굴의 특성을 활용을 해서요. 이후 40여 년간 이 새우젓 창고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예, 동굴 속으로 이제 들어간 것 같은데 좀 서늘합니까? 어떻습니까? 네, 지금 입구에서 쟀었던 온도가 29도였죠.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차가운 기운이, 서늘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약 한 10m도 채 들어오지 않은 상태인데 계속해서 온도계는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 이제 28.5도, 1도가 떨어졌는데요. 아마 지금 계속 중계를 진행하는 동안에 시간이 흐른다면 계속해서 이 온도는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28.4도로 계속해서 숫자가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동굴의 총 길이
275m입니다. 깊이는 275m고 길이 역시 7.8km에 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평균 기온이 15도를 기록하는 곳인데요. 이 때문에 평소 낮에는 물론이고 열대야를 피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 같은 폭염 기간에 운영 시간을 오후 9시까지 늘리기도 했습니다. 예. 원래 6시까지로 알고 있는데 3시간을 더 늦춘 거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동굴은 열려 있는 그런 시간인데 입구까지밖에 못 갑니까? 다른 분들은 그 7km 그 안에까지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아닙니다. 전체 길이가 7.8km고요. 관람객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는 약 2km가량입니다. 예. 그럼 박상욱 기자는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카메라와 함께? 저 역시도 2km가량을 들어갈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진행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러면은 조금씩 이 동굴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2km 다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아마 좀 끊길 수도 있는데 저희 카메라가 그 시민들이 많이 안에 계십니까? 그럼 지금? 이 시각 현재 안에 들어가 있는 시민분들께서 많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9시까지가 개방된 시간이기 때문에 마지막 입장 시간이 8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동굴 입구 쪽에는 여전히 동굴을 둘러보고 나온 시민들로 북적이는 상태입니다. 예. 저희가 오늘 거기를 연결한 이유는 당연하죠. 그러니까 너무 더우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도 화면상으로나마 조금 시원함을 좀 느끼게 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박상욱 기자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건데 아무튼 지금 초열대야 현상까지 겹치고 있기 때문에 밤 시간 피서 풍경이 여러 가지로 달라지긴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저녁마다 더위 피할 곳을 찾는 것이 최대의 관심사가 됐습니다. 이전에 서울에선 이 한강공원 또는 청계천을 찾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요즘엔 밤에도 기온이 이 30도에 육박하는 초열대야 현상까지 나타나면서 야외보다는 이 냉방 시설이 잘 갖춰진 쇼핑몰이나 또 커피숍을 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늦은 시간까지도 영업을 하는 곳이 늘어나면서 밤늦게도 곳곳이 붐비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 물론 오늘도 열대야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장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비롯해서요, 충청과 호남, 영남 지역에 오늘도 열대야가 예상됩니다. 여기에 경북 일부 지역과 강원, 영동 일부 지역엔 이 최저 기온이 30도를 넘어서는 초열대야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 폭염경보와 폭염주의보까지도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를 시켜줄 비 소식도 없어서 밤마다 이 시원한 곳을 찾아야 하는 시민들의 고통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동굴에 들어온 지 약 2분 정도가 지났는데요. 이제 어느덧 온도계는 다시 25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카메라에 비춰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할 때마다 조금씩 입김까지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잠시 좀 온도가 낮은 서늘한 광명 동굴로 가봤습니다. 박상욱 기자였습니다. 다시 폭염 속으로 들어갈 텐데 문제가 좀 심각한 곳이 있습니다. 폭염 속에서 몸을 그대로 드러낸 채 일하는 건설 현장 노동자들. 당장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이들이 적당히 쉴 수 있는 그늘진 쉼터를 갖춰야 하지만 지키지 않는 곳이 한둘이 아닙니다. 서효정 기자. 철근 구조물 사이에 나무판을 깔고 누워 있습니다. 누울 곳이 없어 결국 쇠막대를 쌓은 곳 위에서 잠깐이나마 쉽니다. 폭염 속에서 일할 땐 쉴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도록 법으로 정해놨지만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취재진이 직접 서울 시내 공사장을 가봤습니다. 공사 중인 건물 안에 숨어서 옷을 벗고 땀을 닦고 쉬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오후 3시 38분입니다. 가장 더운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작업을 피하거나 작업량을 줄이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기 아래 현장을 보시면 잘 지켜지지는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간 내에 분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분양을 못 늦게 되는 거죠. 정상적으로 근무해도 늦는데. 지난 17일 전북 전주에선 폭염 속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추락 사고로 숨지기도 했습니다. 33도만 넘어도 현장에서는 숨도 못 쉴 정도로 일하기 힘듭니다. 너무 더우니까 오늘 좀 쉬자, 조기 퇴근을 하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폭염특보가 발령됐을 때 규칙적으로 쉰다는 노동자들은 10명 중 1명도 안 된다며 사업장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JTBC 서유정입니다.
예, 재난 수준의 폭염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전력 사용량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전력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나타내는 전력 예비율도 어제 한 자릿수로 내려가더니 오늘은 7%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전력 당국은 일단 비상조치까지 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례적인 폭염에 전력 사용량도 정부 예상치를 계속 넘어서고 있어서 상황을 낙관하기만은 어려워 보입니다. 먼저 정재우 기자입니다. 한국전력에 설치된 전력수급 상황판입니다. 전력 수요가 꾸준히 늘더니 오후 4시가 지나자 어제 기록한 역대 최고치 9,070만 킬로와트를 넘깁니다. 남은 전력을 나타내는 전력 예비율은 7%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비상조치를 준비해야 하는 5% 선에 가까이 다가선 겁니다. 당초 정부는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를 8,830만 킬로와트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 오늘 모두 이 예측치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종전 최고치였던 8,824만 킬로와트보다도 200만 킬로와트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전력 예비율도 2016년 8월 7.1%를 기록한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폭염의 영향에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기업들이 조업을 늘리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비상조치까지 할 단계는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기업들의 전기 사용을 줄여달라는 요청도 당장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DR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수급 관리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안 하는 거고요. 지금처럼 이제 조업이 몰리는 그런 시즌에 DR이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생산에 좀 불편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산업부는 다음 주 휴가철이 시작되면 전력 수요도 한풀 꺾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예측치가 이미 빗나간 데다 폭염이 다음 달 중순까지 이어질 전망이라 보다 안정적인 수급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어제 뉴스룸에서는 탈원전을 표방했던 정부가 멈춰있던 원전들을 폭염 때문에 부랴부랴 재가동했다는 주장을 팩트체크한 바 있습니다. 탈원전과 무관하게 정기점검을 마친 원전을 재가동한 것이어서 이와 같은 주장은 사실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원전과 관련해서 왜곡된 주장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터무니없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원전 가동 상황을 터무니없이 왜곡하는 주장도 있기 때문에 산업부가 전체적인 전력 수급 계획과 전망 그리고 또 대책에 대해서 소상히 국민들께 밝혀드리기 바랍니다. 일부 언론과 야당은 한국수력원자력이 폭염에 대비하고자 멈춰있던 원전들을 재가동하고 일부 원전의 정비 일정도 늦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탈원전을 표방했던 정부가 결국 원전에 기대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하지만 재가동 원전들은 탈원전 기조 때문이 아니라 일정대로 정기 점검을 받느라 멈춰있다 점검을 끝내고 재가동에 들어간 겁니다. 원전 정비 일정도 예정대로 진행할 뿐 폭염 때문에 조정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력 수요 피크인 8월 2주에 발전소가 모두 가동될 수 있게 정비 일정이 짜져 있다. 이번 폭염 때문에 조정했다는 건 완전한 사실 왜곡이라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전력 수급도 현재로선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갑작스런 죽음은 아직도 많은 이들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빈소가 차려진 신촌 세브란스 병원의 조문 행렬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김필중 기자 잠깐 좀 연결하겠습니다. 자, 김필중 기자, 지금 조문객들의 줄이 빈소를 한 바퀴 돌 정도로 길다는데 좀 전해주시죠. 네, 정의당은 어제부터 오늘 오후 7시까지 5,600명의 조문객이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문이 이어지면서 첫날인 어젠 자정을 넘어 오늘 새벽 4시까지 조문객을 받았는데요. 이틀째인 오늘은 퇴근 시간이 지나면서 건물 내부를 한 바퀴 돌 정도로 긴 줄이 서 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연세대 의료진부터 교복을 입은 학생들까지 다양한 시민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가 숨지기 전 남긴 글에서 마지막으로 언급했던 KTX 복직 승무원들도 이곳을 찾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KTX 해고 승무원 12년 만에 해결된 거 축하한다라는 말씀이라는 그 축하
인사를 직접 듣지 못하게 된 이 상황이 정말 믿기지도 않고. 예, 한 초등학생은 직접 쓴 손편지를 들고 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 손에 들고 있는 게 한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쓴 편지인데요. 정의당이 유족의 동의를 받아 공개한 겁니다. 이제 편지 안의 내용을 보시면요. 이제 노회찬 원내대표가 노란 넥타이를 맨 그림이 그려져 있고, 엄마 아빠께서 노회찬 의원님을 많이 좋아했는데 갑작스러운 상황에 너무 슬프다며 정의당 당사에서 만나 뵙고 싶었는데 이런 곳에서 뵈어 아쉽다고도 적었습니다. 예, 다른 사람들의 조문 소식도 좀 함께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후 2시쯤 빈소를 찾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유족을 만나 오열했습니다. 조문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말을 할 수 없다며 비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조국 수석은 조문을 마친 뒤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믿을 수 없었다. 장례식장에 걸린 영정사진을 보고 나서야 눈물이 터져 나왔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또 이념과 당파의 차이를 넘어 인간적 매력을 가진 분이었다고 노 원내대표를 기억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래전 어느 허름한 선술집에서 의원님과 어깨 걸고 노래 부르던 일이 생각난다며 올해 초 눈 오던 날 나누었던 대화를 떠올린다고도 적었습니다. 오늘 빈소에는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대표 등 여야 정치인들도 찾았습니다. 그리고 고교 동창이지만 정치적으로는 다른 길을 걸었던 황교안 전 총리도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예, 김필준 기자였습니다. 노회찬 의원의 죽음 이후에 정치자금법과 관련된 물음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역 의원이 아닌 경우에는 후원금 모금에 제약이 크다는 점이 문제인데 돈 없는 사람은 정치를 못한다는 이른바 무전무치라는 말까지 생겨날 정도입니다. 임소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낙선한 정치인에게 돈 문제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굴레였습니다.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돈 없이 정치할 수 없나? 나한테 가장 숙제다. 너무너무 난 자존심 상해서 자존심 상하고 힘들고 어렵다. 그러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4천만 원을 받았다는 2016년 3월. 고 노회찬 의원은 현역 의원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세비와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받고 선거가 있는 해라 최대 3억 원까지 후원금을 모을 수 있었던 현역 의원들과 비교해 열악한 여건에서 총선을 치른 겁니다. 추운 날 고생하는 것 같아서 커피 한 잔을 꼭 사주고 싶었다. 그 5천원짜리 한 장을 꺼내서 저에게 줬습니다. 옆에 선관위 직원이 보고 있어서 이거 받아도 되냐 했더니 얼른 받으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노 의원이 당시 국회의원이었다고 해도 500만 원을 초과한 후원금은 불법이 됩니다. 경공모와 같은 단체 후원금 역시 허용이 안 됩니다. 금단 현상으로 괴롭다고 해서 아편을 다시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며 과거 정치자금법을 완화하는 데 반대해온 고 노회찬 의원. 그런 그조차도 지키기 어려운 정치자금법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보신 것처럼 돈과 조직의 문제는 언제나 진보정당의 큰 숙제였습니다. 진보정당이 국회에 들어온 지 15년이 됐지만 그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죠. 최근에 지지율이 크게 오르면서 정의당은 제1야당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노회찬 의원의 부재로 인해서 진보정당은 또다시 쉽지 않은 길을 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선화 기자. 나의 영원한 동지 노회찬. 그가 홀로 길을 떠났습니다. 심상정 의원은 오늘에서야 페이스북을 통해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심 의원과 노회찬 의원은 2004년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로 당선돼 함께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당 지지율이 10%를 넘으며 큰 기대를 받았지만 이후 북한 문제 등 노선 갈등을 겪으며 당이 쪼개지기도 했습니다. 19대 국회에선 유시민, 천호선 등 노무현 정부 출신들이 통합진보당이란 이름으로 뭉쳤지만 부정경선 의혹과 이를 둘러싼 폭력 사태 등을 겪으며 심각한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정의당엔 또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지지율이 한국당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노회찬 의원의 갑작스런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당 안팎에선 이번 사건이 정치자금 등 진보정당의 여러 문제를 함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당 관계자는 지금은 고인에 집중할 때라며 산 사람 문제는 이후에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 의원의 뜻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JTBC 이선아입니다. 애도의 마음과 글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고인의 죽음을 조롱하는 듯한 글과 사진이 또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의 보좌관은 노 의원이 숨진 어제를 기념일로 지정하겠다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의 보좌관 정모 씨는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잔치국수 사진을 올렸습니다. 정 씨는 잔치국수를 드디어 먹었다며 매년 7월 23일을 좌파 척결 기념일로 지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된 지난해 3월 10일 노 대표가 이날을 촛불 시민혁명 기념일로 지정한다며 국수를 먹는 사진을 올린 것을 따라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인을 조롱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후 정 씨는 논란이 된 게시물을 삭제하고 삼가 노회찬 의원님의 명복을 빈다며 사과글을 올렸습니다. 고인에 대한 도를 넘은 조롱글은 서로 양극단에 있는 일베와 워마드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극우 커뮤니티 일베에는 오늘 오전부터 노 대표를 언급하며 잔치국수 사진을 첨부한 게시글이 대거 올라왔습니다. 남성 혐오 커뮤니티인 워마드의 이용자는 투신 자살한 사람을 노 대표의 이름에 빗대 부르자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을 둘러싼 파문이 오늘 또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현직 기무부대장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대한 폭로성 발언을 했습니다. 송 장관이 지난 9일의 간담회에서 위수령 문건은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기무사령관도 송 장관에게 최초 보고 당시 위중한 상황을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무사 문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고심 끝에 청와대 보고를 미뤘다는 송 장관의 주장과는 배치됩니다. 송 장관은 완벽한 거짓말이다 이렇게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은 송 장관과 기무사 간의 대결로 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유선희 기자의 보도를 보시겠습니다. 현직 국방부 담당 기무부대장 민병삼 대령은 송영무 국방장관이 지난 9일 간담회에서 위수령 문건에 대해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법조계 문의를 해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한다. 장관도 마찬가지 생각이다. 다만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하기 바란다. 이는 송 장관이 지난주 국회 법사위에서 했던 말과 배치됩니다. 그러나 심각성을 굉장히 느끼고 엄청난 고뇌를 했었습니다. 특히 제가 염려가 됐던 것은 6.13 지방선거에 이것이 폭발력이 너무 클 것이다. 민 대령은 당시 간담회에 장관회 14명이 참석했고 각 실장들이 돌아가면서 보고했다고 구체적 상황을 증언하면서 장관은 여러 업무를 소관하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날 수 있지만 본인은 기무사 관련 말씀이어서 명확히 기억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36년째 군복을 입고 있는 군인입니다. 따라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군인으로서 명예를 걸고 한 인간으로서 양심을 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민 대령의 말이 사실이라면 남북 대화와 지방선거를 고려해 청와대 보고를 미뤘다는 송 장관의 발언은 거짓이 되고 정치적 책임뿐 아니라 법적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송 장관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장까지 마치고 장관하고 있는 사람이 거짓말하겠습니까? 그러면은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민 대령은 운영과장이 간담회 내용을 받아쳐 기무사에 보고한 문건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석구 기무사령관도 보고 당시 위중한 상황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중한 상황으로 인지하셨고 또 위중한 상황으로 보고하였습니다. 이 사령관이 해당 문건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혀 송 장관의 발언을 둘러싼 파장이 커질 전망입니다. JTBC 유선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되면 상황이 좀 복잡하고 좀 미묘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기무사와 송영무 국방장관 사이에 이른바 진실 게임처럼 돼가면서 갈등이 지금 고조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들어온 소식은 바로 저희들이 받아서 여러분들께 보도해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분석을 거쳐서 2부에서 한 걸음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약속한 대로 평안북도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해체하는 모습이 위성 사진으로 확인됐습니다. 서해 위성 발사장으로도 불리는 곳입니다. 대북 전문 매체 38로스의 분석 결과 ICBM 발사대 시설물 일부도 철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핵화 후속 협상의 돌파구로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효식 워싱턴 특파원입니다. 38로스가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해체를 포착한 건 지난 20일부터입니다. 22일자 위성 사진에선 해체가 훨씬 더 진행됐습니다. 지난 연말 사진과 비교한 결과 엔진 시험대의 상부 구조물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동식 보호시설, 연료 산화제 저장 벙커도 없어졌습니다. 시험장에서 남동쪽으로 약 1km 떨어진 장거리 미사일 발사대의 철거 움직임도 관찰됐습니다. 궤도가 장착된 이동식 로켓 조립 시설의 지붕 전체와 벽면의 3분의 1가량이 해체된 상황입니다. 발사대의 완전 해체 여부는 추가 위성 사진을 기다려봐야 합니다. 38로스는 진행 상태를 봤을 때 2주 전쯤 해체를 시작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 6, 7일 3차 방북에서 싱가포르 약속 이행을 촉구한 직후 해체를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국무부는 JTBC가 동창리 엔진 시험장 해체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자 정보 사안에 대해 밝힐 수는 없다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비핵화가 먼저냐, 종전선언 평화협정이 먼저냐를 놓고 북미 간 물밑 줄다리기가 치열합니다. 27일 미군 유해 송환이 예정대로 이루어지느냐가 협상의 돌파구를 여는 신호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효식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 북미 핵 관련 문제는 또 조금 다른 국면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지금 동창리 발사장에서는 엔진 실험장과 발사대 모두 해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핵심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엔진 실험장은 상당 부분 해체했고 발사대도 20% 정도 해체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의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3월 북한은 백두산 엔진으로 불리는 대출력 발동기 개발에 성공했다고 대대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로켓 공업 발전에서 대피약을 이룩한 오늘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날, 3.18 혁명이라고도 칭할 수 있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추력 엔진 4개를 묶어 미국 본토까지 날려보낼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기술 개발의 대전환점을 마련했던 겁니다. 핵심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엔진 실험장은 많이 해체했고 발사대도 20% 정도 해체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보당국 관계자도 북한이 지난 20일과 22일 발사대에 세워진 대형 크레인을 부분 해체한 정황이 식별됐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발사체를 조립해 이동하는 궤도식 구조물 등 발사대 해체가 20% 정도 진행된 건 의미가 작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발사대는 북한이 인공위성으로 주장해온 로켓 발사에도 얼마든지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부 정보당국 관계자는 발사장에 일부 자재가 쌓여 있어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JTBC 안의근입니다. 예, 안의근 기자의 마지막 얘기처럼 이 부분은 매우 신중하게 봐야 될 필요는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죠. 아시는 것처럼 북한과 미국은 정상회담 이후에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북한이 더디지만 비핵화 조치를 하나둘 취하고 있다는 것은 눈여겨볼 대목이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조치만 보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신중론도 여전히 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한 뒤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습니다. 미국 서부는 물론 워싱턴과 뉴욕 등 미국 동부까지 타격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동창리 실험장은 미국에게 공포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만큼 이번 조치는 미국을 향한 분명한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ICBM이 완전히 개발됐다고 보기가 좀 어렵거든. 계속 엔진 테스트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중단한다는 거는 ICBM 개발을 중단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특히 행동 대 행동 원칙을 고집하던 북한이 이례적으로 먼저 가시적인 조치를 내렸다는 점에서
폼페이오식 접근이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핵과 핵을 운반하는 미사일이 북한 핵무력의 두 축인 만큼 동창리 발사장 해체 조치는 그 자체로 의미가 크다고 설명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비핵화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비핵화를 위해 차근차근 가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북한의 의중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미군 유해 송환보다는 비핵화에 접근해 가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은 이 시점에서 확대 해석은 절대 금물입니다.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죠. JTBC 신진입니다. 지난 4월에 남북한 정상은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자고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국방부는 DMZ, 즉 비무장지대의 감시 초소 병력과 장비를 시범적으로 철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북한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는데 종전선언과 맞물려서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군사 분계선을 경계로 남북은 각각 2km의 비무장지대 DMZ를 두고 있습니다. 이름만 비무장지대이지 남북 합쳐 200개가 넘는 감시 초소가 있고 이곳에서 박격포와 기관총 등 중화기로 서로를 겨누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런 DMZ 병력과 장비를 단계적으로 철수하겠다고 오늘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이후 역사 유적이나 자연 생태계 조사를 함께 진행할 계획이고 나중에는 DMZ 내 모든 초소를 없애고 병력과 중화기도 전면 철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양측이 이미 지난 4월 정상회담에서 큰 틀에서 합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후 실무회담에서 진전은 없었지만 최근 연내 종전선언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논의가 빨라질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DMZ의 비무장화는 상징성뿐 아니라 우발적 충돌 가능성도 크게 낮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조치입니다. 다만 국방부는 남북 화해 분위기와는 별개로 한미 연합훈련 등 군의 대응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 상황을 지켜보면서 미국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최근 며칠 사이에 집중호우가 이어진 동남아시아 라오스에서는 댐이 무너지면서 여러 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실종됐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난 댐은 우리나라 SK건설이 시공 중인 수력발전소의 보조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가도 가도 끝없는 흙탕물뿐입니다. 마을 전체가 지붕만 남긴 채 잠겼습니다. 지붕 위에서 주민이 애타게 구조를 기다립니다. 라오스 남동부 아타푸즈주에서 건설 중인 수력발전소 댐이 붕괴한 것은 현지 시간 어젯밤 10시 반입니다. 총 담수량 50억 톤 규모의 댐 6개 가운데 보조댐 한 곳이 무너지면서 인근 6개 마을이 수몰됐습니다. 라오스 현지 언론은 순식간에 들이닥친 물살에 주민들이 대피하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러 명이 숨졌고 수백 명이 실종됐다고 전했습니다. 1,300가구 약 6,60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라오스에는 최근 닷새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비상사태를 선포한 라오스 당국은 정확한 사망자와 실종자 수는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댐은 410메가와트 규모로 SK건설이 한국서부발전과 공동수주에 시공했습니다. 지난 5월 기준 공정 90% 수준으로 내년 2월 준공에 상업운전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정확한 댐 붕괴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SK건설은 본사 사장이 오늘 오후 현지로 떠나 사고 수습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어제 청와대는 야당 인사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면서 이른바 협치내각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 취재 결과 사실상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참여를 염두에 두고 최소한 장관 2자리를 내주겠다는 구상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성대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구상하는 협치내각의 범위는 민평당과 정의당까지만 포함하는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소연정이 목표고 가능하면 바른미래당까지 확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미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청와대 역시 원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국회 선진화법을 고려해 180석 이상을 확보하려면 바른미래당까지 참여시켜야 하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민평당과 정의당 등 범진보 진영만으로만 과반을 확보하겠다는 계산입니다. 청와대는 다만
국민들이 정당 간 연합에 거부감을 느낄 수 있어 연정이라는 표현을 쓰기엔 조심스럽다는 입장입니다. 관심사는 개각 포기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범진보 진영의 입법연대 틀을 보장해주는 취지라 상징적인 수준에서 결정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민평당과 정의당에 각각 장관 한 자리씩을 내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외교안보 등을 제외한 경제부처와 노동복지 관련 부처가 우선 대상으로 점쳐집니다. JTBC 이성대입니다. 어제 뉴스룸에서는 삼성전자 백혈병 피해자 황유미 씨의 아버지 황상기 씨로부터 지난 11년간 이어진 소회를 들어봤습니다. 강하고 담담한 모습이었지만 오늘 열린 삼성전자와 반올림의 합의 서명식에서 황 씨는 결국 눈물을 보였고 양측에 중재안을 냈던 조정위원장은 그동안 오히려 자신이 구원을 받는 느낌이었다고 토로했습니다. 김지아 기자의 보도. 방진복 차림에 노동자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은 황상기 씨가 서명식장에 들어섭니다. 며칠간 고민 끝에 손수 쓴 글을 읽어갑니다. 우리 유미가 백혈병에 걸린 지 꼭 만 13년이 넘었습니다. 딸 유미 씨의 투병 생활부터 이후 삼성에 대한 서운함까지 곳곳에 지난 13년간의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사표를 쓰는 과정에서 내돈 취업이 일부 5천만 원을 준다고 하고선 사표를 받아간 다음에 500만 원만 주었습니다. 담담하게 글을 읽던 황 씨가 끝내 울컥합니다. 돈 없고 힘없고 가난한 노동자라 해서 작업 현장에서 사학약품에 의해서 병들고 죽어간 노동자들 10년이 넘도록 긴 시간 동안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답답한 일입니다. 황 씨는 유미 씨 사망 이후 7년 동안 딸의 죽음을 산업재해로 인정해달라며 정부와 삼성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황 씨의 투쟁이 이어지는 동안 반올림 측에 제보된 직업병 사망자도 8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다시는 일이 반복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중재안을 무조건 받아들이기로 합의한 양측은 10월까지 중재안을 실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중재안을 제안한 김지형 조정위원장도 남다른 소회를 전했습니다. 제 자신이 큰 구원을 받고 있다,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곤 했습니다. 그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살아온 제 삶이 세상 부끄럽기만 했습니다. 오늘 합의에 대해 삼성 측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고 반올림 측은 삼성의 약속을 믿고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그동안 법원 행정처가 상고 법원을 하기 위해서 재판을 거래 대상으로 삼으려 한 의혹이 쏟아졌습니다. 바로 사법농단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행정처가 실제 재판에 개입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부산의 건설업자와 판사가 유착된 이른바 부산 법조 비리 사건에서 행정처가 항소심 재판을 사실상 지휘했다는 것입니다. JTBC 취재 결과 2016년 작성된 행정처 문건에는 항소심 재판을 몇 번 더 열지, 결론은 어떻게 내릴지 등의 내용이 노골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부산의 건설업자 정모 씨는 지난 2015년 조현호 전 경찰청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2016년 2월 두 사람의 뇌물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업자 정 씨로부터 향응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부산고법 문모 판사가 사건에 연루됐다는 뒷말이 무성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행정처가 이 사건의 항소심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2016년 9월에 만든 문건엔 항소심과 관련해 계속 뒷말이 나온다면서 문 판사의 재판 개입 등이 사실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이 제대로 진행된 것처럼 보여야 한다며 재판부가 직권으로 재판을 다시 열어 1심 내용을 뒤집는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 문건이 그대로 실행됐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부산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문건이 만들어진 시점인 2016년 9월 이미 변론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11월 직권으로 재판을 재개했고 두 차례 더 변론을 열었습니다.
결국 이듬해 2월 문건에 적힌 대로 건설업자 정 씨와 조현호 전 청장의 뇌물죄 판결이 유죄로 뒤집어졌습니다. 문건엔 행정처장이 부산고등법원장에게 내용을 전달하고 행정처 관여가 노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하라고도 적혀 있습니다. JTBC 강현석입니다. 네, 오늘 경북 영덕에서 인질극이 벌어졌습니다. 한 40대 남성이 30대 여성을 인질로 붙잡고 경찰과 대치하다 자수했습니다. 대치 과정에 칼에 찔리는 사람도 나왔습니다. 현장 연결하죠. 윤조열 기자, 정확히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네, 저는 지금 피의자가 조사를 받고 있는 경북 영덕경찰서에 나와 있습니다. 인질극이 시작된 건 오늘 오후 2시 10분쯤이었습니다. 피해자인 여성 38살 A씨가 약속 장소에 가기 위해 집에 나와서 차에 오르던 순간 A씨를 기다리고 있던 41살 조모 씨가 함께 차에 탔습니다. 이후에 A씨가 원래 만나려고 했던 남성 36살 B씨를 함께 차에 태웠고 조 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후 조 씨 집에서 셋이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실랑이가 벌어졌고 이 와중에 조 씨가 B 씨를 흉기로 찔렀습니다. 도망친 B 씨가 집 밖으로 나와서 소방서에 연락을 했고 구급대원이 B 씨를 헬기에 태워서 인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B 씨는 복부에 깊은 상처를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후 조 씨는 A 씨를 인질로 붙잡아 경찰과 3시간 동안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이 인질극을 벌인 곳이 영덕의 주택가의 한 집이어서 인근 주민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경찰이 피의자를 설득을 했고 피의자가 자수를 했다면서요. 근데 이렇게 인질극을 벌인 이유에 대해서 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3시간가량 대치를 이어가던 중에 이 경찰과 피의자가 대화를 나눴는데요. 이 피의자가 특별히 요구한 것은 없었습니다. 단지 이 여성과 대화를 좀 더 나누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경찰의 설득 끝에 피의자가 5시가 조금 넘은 시각에 집 밖으로 나오면서 사건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인질극을 벌이던 중 여성도 허벅지 부위를 칼에 찔렸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는데 목숨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피해자를 상대로 3명이 어떤 관계였는지 또 무엇 때문에 인질극을 벌였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피의자가 경찰에 순순히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찰은 내일쯤이면 피의자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네, 윤조열 기자가 경북 영덕경찰서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새벽 서울 강동구의 한 편의점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좀 황당합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편의점 주인이 자신에게 대꾸도 안 하고 불친절하게 대했던 겁니다.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은 주인은 의식을 잃은 상태입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편의점 옆에 주차된 화물트럭 앞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화염 사이로 남성이 나오더니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45살 김모 씨가 서울 강동구의 편의점에서 불을 지른 건 오늘 새벽 2시 15분쯤입니다. 인근 주유소에서 산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인이 인사를 잘 받아주지 않고 불친절해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불을 지른 뒤 4km를 도망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편의점 주인 55살 최모 씨는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현재 의식이 없고 생명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네,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백화점 8층에서 유리창이 떨어졌습니다. 백화점 측은 폭염 때문에 창을 고정한 실리콘이 녹으면서 유리가 떨어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깨진 유리 조각이 인도를 뒤덮었습니다. 8층 높이의 백화점 외벽에서 유리창이 떨어지면서 깨진 겁니다. 파편은 도로에서 대기하던 택시까지 튀었습니다. 위에서 뭐가 또 턱 하면서 튀는데 막 뭐가 막 쏟아지는 것 같은 느낌에 그래서 이제 큰 길가로 빨리 도망갔죠. 유리창은 오늘 오후 3시 20분쯤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백화점 측은 무더위에 창문을 고정한 실리콘이 녹으면서 유리가 떨어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창 크기는 가로 110cm, 세로 90cm였습니다. 다행히 사고 당시 주변을 지나던 시민은 없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과 백화점 직원들은 도로 주변을 통제하고 1시간 30분 동안 유리 조각을 치웠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소상공인들이 대규모 단체를 만들고 본격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운동에 나섰습니다. 다음 달 말에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정부의 대응에 따라서 집단 행동의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구희령 기자입니다. 소상공인도 국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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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존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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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는 최저임금 인상에 맞서겠다고 합니다. 금년에 결정된 것은 절대 잘못된 것이다 하고 연대에는 소상공인 연합회와 외식업 중앙회 등 5개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지불 능력의 한계에 달한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대변하여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도 자영업의 특수성을 인정한 만큼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영업을 기업과 노동으로만 분류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독자적인 정책 영역으로 볼 필요가 있다. 생존권연대는 어려운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고 소상공인들이 더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합니다. 최근 2년 동안 최저임금이 29% 올랐다면서 다음 달 29일 대규모 집회도 예고했습니다. 또 다음 달 서울 광화문 등지에 천막을 치고 소상공인 119 센터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달 3일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 고시하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걸로 풀이됩니다. JTBC 구희령입니다. 2015년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전직 국회의원 딸을 합격시킨 부산은행 전직 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탁을 넣은 전 의원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청탁을 넘어 갑질이라며 이례적으로 높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2015년 부산은행 신입 채용에 지원한 조문환 전 국회의원의 딸은 서류 전형부터 탈락권이었습니다. 하지만 조 전 의원이 은행 측에 부탁 전화를 넣자 상황이 바뀝니다. 박재경 전 B&K 금융지주 사장은 인사 담당자에게 지시해 조 씨 딸을 서류 전형에서 합격시켰습니다. 필기 전형에서도 떨어지자 합격 커트라인을 낮추기까지 합니다. 박 씨는 최종 면접관으로도 참석해 조 씨 딸에게 높은 점수를 줘 결국 합격시켰습니다. 당시 B&K 금융지주는 경남은행을 인수했는데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경남은행과의 도금고 계약을 끊어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B&K 측은 홍 전 지사 측근인 조 전 의원의 부탁을 들어주면서 관계를 개선하려고 한 겁니다. 부산지법은 채용 비리를 주도한 박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전화로 딸 취업을 부탁한 조 전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단순한 청탁을 넘어 갑질이라며 응시생에게 배신감과 좌절감을 안겼다고 말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지자체에서 숲을 가꾸는 일을 하는 계약직 노동자가 열중셔 자세를 한 채 같은 부서 공무원에게 폭행을 당한 장면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주변에 있던 목격자가 때리는 장면을 휴대전화기로 찍었습니다. 그런데 맞는 소리가 크게 담길 정도였습니다. 경찰도 당시 영상을 확보해서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두 남성이 마주보고 서 있습니다. 갑자기 왼손으로 남성의 뺨을 강하게 때립니다. 휘청거리며 도망치는 남성을 붙잡고 한 차례 더 때립니다. 담배를 피우며 무릎을 꿇으라고 말합니다. 잠시 멈춰달라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열중시어 자세도 취하지만 폭행은 더 심해집니다. 지난해 9월 강원도 정선군에서 생긴 일입니다. 사건은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당시 현장에는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때린 사람은 군청 환경산림과 공무원 배모 씨, 맞은 남성은 공공근로로 일하는 계약직 지모 씨였습니다. 공공숲 가꾸기 사업에 참여하시는 공공근로자세요. 몸이 좀 허약하시거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 위주로 일자리 제공 사원으로. 배 씨는 취재진에게 지 씨와 친구 관계이고 말다툼하다 홧김에 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목격자가 찍은 영상을 경찰이 뒤늦게 확보하면서 폭행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영상에 담긴 폭행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가해자 배 씨에 대한 사법 처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이 친구 사이에 일어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JTBC 이상혁입니다. 네, 이 무더운 날씨 속에 지금 조계사 앞에선 불국사 주지를 지낸 원로 스님이 한 달 넘게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조계종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계종은 종단의 내부 기구를 통해 해결하겠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권근영 기자입니다. 세수 88, 스님이 무더위 속에서 단식을 이어간 지 35일째입니다. 당사자의 이 퇴진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무슨 응징, 무슨 사과 이런 전혀 없었고. 이런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의 딸을 낳았다고 주장하는 김모 씨의 녹취록도 공개됐습니다. 하와이 무량사 주지 도현 스님이 20년 전 녹음한 것으로 2달 전 조계종이 공개한 인터뷰 영상과는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조계종은 당사자가 부인한 내용을 뒤늦게 공개해 혼란을 조장했다며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35대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지난해 10월 당선됐습니다. 선거 당시 허위 학력과 숨겨둔 딸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스님은 허위 학력 부분은 인정했습니다. 저희 의혹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깔끔하게 소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후 유전자 검사 등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갈등은 계속됐습니다. 조계종은 교권 자주 및 혁신위원회를 통해 혁신안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계종 적폐청산 시민연대를 비롯한 스님과 불자들은 총무원장 퇴진과 종단 개혁을 요구하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갈등을 풀 실마리가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다음 달 초에 태양을 향해서 무인 탐사선을 발사합니다. 통신 장애를 일으키는 태양풍 현상을 연구하기 위해서입니다. 태양 근처의 높은 온도를 견뎌낼 수 있게끔 어떻게 설계를 했을까요? 백종훈 기자입니다. 태양풍이 강해지면 TV 등의 전자기기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태양풍은 태양이 내보내는 전자 입자를 말합니다. 태양풍은 극지방에서 오로라 현상도 일으킵니다. 이 태양풍을 연구하는 탐사선이 발사됩니다. 우주 탐사선 파커는 다음 달 6일 태양을 향해 여정을 떠납니다. 태양 표면 610만 킬로미터 거리까지 접근할 예정입니다. 크기는 소형 승용차 정도입니다. 태양 주변의 온도는 수백만 도인데 어떻게 녹지 않을까? 탄소 절연체로 된 지름 2.4m의 방패를 장착했기 때문입니다. 태양은 수백만 도지만 우주엔 열 전달 물질이 없어 실제 가해지는 온도는 1400도입니다. 탐사선 파커는 온도를 낮추는 냉각 시스템도 갖췄습니다. 7년 후인 2025년까지 태양 주변을 24번 돕니다. 7년간 연구 데이터를 보낸 후 파커는 태양에 빨려 들어가 소멸할 예정입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육군 장성이 오늘 보직 해임됐습니다. 육군본부 직할부대 지휘관인 A 소장은 외부 단체를 초청하는 행사를 마친 뒤 피해 여군에게 고생했다면서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달에 적발된 고위 장교의 성범죄만 이번이 3번째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여배우 스캔들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방송인 김어준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배우 김부선 씨는 과거 김 씨와의 인터뷰에서 성남에 사는 한 남자와 만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김어준 씨를 상대로 당시 인터뷰 내용과 경위 등에 대해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량 안에 아이가 방치돼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어린이 통학 차량에 이른바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안으로 전국의 어린이 통학 차량 2만 8천여 대에 해당 장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차량 맨 뒷좌석에 벨을 눌러야만 경고음이 꺼지는 벨 방식 등 시중에 도입된 확인 장치 가운데 하나를 채택해서 설치비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한 시민단체가 경남 진주교육지원청 앞마당에 위안부 피해자를 위로하는 평화 기림상을 세웠는데
교육청 측이 여기에 임대료를 부과해 논란입니다. 부과된 금액은 지난해 16만 원, 올해 17만 원입니다. 서울 등 다른 지자체는 공익적 조형물에 무상으로 부지를 제공하는 조례가 있는데 경남 진주교육지원청은 법적 근거가 없어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리스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최소 50명이 숨지고 100명 넘게 다쳤습니다. 스웨덴에선 들불이 이어지면서 건초가 바닥나 농민들이 가축을 살처분하고 있습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숲 근처에 있는 주택들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차량과 오토바이가 운행하는 도로 주변도 위태롭습니다. 그리스 아테네에서 20-30km 떨어진 지역에서 최소 2개의 대형 산불이 어제 오후부터 급속히 번졌습니다. 파르테논 신전 주변도 연기에 뒤덮였습니다. 덥고 건조한 날씨로 거세지던 불길은 바람을 타고 확산 중입니다. 불길에 갇힌 휴양도시 마티에선 희생자 대부분이 집이나 차량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변을 당했습니다. 아테네 주변 도로는 탈출하는 차량들로 가득 찼습니다. 1세기 만에 가장 높은 35도 안팎의 기온을 보인 스웨덴에선 들불이 50건 이상 발생했습니다. 가축들을 먹일 건초가 남아있지 않아 농민들이 가축을 땅에 묻고 있습니다. UN 기구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이 줄지 않으면 2040년께 지구의 기온은 산업혁명 전보다 1.5도 높아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폭염과 호우가 늘고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동식물의 멸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러시아 월드컵에서 최악의 성적을 거둔 독일에서 이민자 차별 논란이 번지고 있습니다. 독일 현대 축구의 상징으로 불린 터키 출신의 메스투 웨질이 끝내 국가대표팀을 사퇴했습니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찍은 사진 한 장 때문입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우승의 주역. 웨질은 독일 올해의 선수상을 5차례 수상한 간판 스타였습니다. 러시아 월드컵 참패 이후 독일 축구협회의 일부 임원은 웨질의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5월 대통령 선거전을 치렀던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기념 촬영한 사진의 배경도 따졌습니다. 웨질은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부모 나라의 최고위직에 대한 존중을 나타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웨질의 정체성이 의심된다며 비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웨질은 자신을 편협함과 위선의 희생자라며 소셜미디어에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내 심장은 2개로 하나는 독일인의 심장, 하나는 터키인의 심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내가 이기면 독일인으로 칭송받지만 지면 이민자로 비난받는다고 했습니다. 독일의 한 스포츠 전문가는 웨질의 사퇴가 올 여름 독일 대표팀의 진정한 패배라고 지적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네, 앞으로 2달 뒤부터는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법이 개정됐습니다. 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거라지만 시민들 사이에선 아직 공감대가 부족해 보입니다. 밀착 카메라 김도훈 기자입니다. 서울 여의나루역 공공자전거 대여소입니다. 이곳에는 모두 40대의 자전거를 세울 수 있는데요. 주말 오후가 되자 단 한 대를 제외하고 모두 비어버렸습니다. 오는 9월부터 자전거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에서 이렇게 별도의 안전모 보관함을 설치해 놨는데요. 안을 열어보면 모두 그대로 있습니다. 서울시가 안전모를 일부 대여소에 비치한 것은 지난 20일부터입니다.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오는 9월 28일부터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를 꼭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자전거 이용객들은 안전모를 외면합니다. 바구니에 담긴 안전모를 옆 자전거 바구니에 옮기는가 하면 안전모를 아예 바구니에서 꺼내지도 않습니다. 쓰는 거 자체부터 불편할 것 같고 빨리 달리는 것도 아닌데 사실 머리 놀리는 것도 신경도 쓰이고. 일주일에 3차례 안전모를 소독과 살균 처리도 하지만 위생 문제에 대한 걱정도 높습니다. 헬멧을
비치를 해놓는다고 해도 위생상 솔직히 그걸 쓰려고 하는 사람도 없을 것 같고요. 자전거 안 타죠. 저 같아도 안 탈 것 같은데 그냥. 실제 비치된 안전모 중에는 머리카락이 붙어 있거나 화장품 자국 등 사용 흔적이 발견됩니다. 서울시 측은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이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공 자전거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이용률이라든지 그런 게 좀 떨어질까 봐 그런 것도 있고, 또 법률 자체가 또 의무화가 되다 보니까 벌칙 규정은 없어도. 안전모 착용 의무화가 2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현장에서 안전모를 착용한 사람도 찾기 쉽지 않습니다. 오후 3시가 지나면서 낮 기온이 40도를 훌쩍 넘길 정도로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한강공원 자전거 도로에 나와봤더니 실제로 안전모를 쓰지 않은 시민들이 더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강변을 달리는 자전거 가운데 안전모를 쓴 사람은 10명 중 2명 꼴이었습니다. 이번엔 도심 한복판으로 가봤습니다.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거나 업무를 보려고 자전거를 타고 나온 시민들 중 안전모를 착용한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정부는 자전거 사고로 인한 부상 위험을 줄이기 위해 안전모 의무 착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사고가 많이 좀 증가하고 있고 머리 부상자가 많더라. 이게 사고가 났을 때 부상 정도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안전모 착용을 좀. 하지만 안전모 착용 의무화가 사고의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실제 안전모 의무 착용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 규정이 없어 제대로 정착될 수 있을지도 논란입니다. 머리 부상에 대한 피해는 줄일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사고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전거 도로를 확충한다거나 자동차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 앞으로 2달 뒤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모든 자전거 이용자들은 법을 어기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부분 생활자전거 이용자들은 안전모 필요성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안전한 자전거 문화 조성을 위한 법이지만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기까지 좀 더 많은 시간과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1차 카메라 김도훈입니다. Lightning and the th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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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el the thunder. Lightning and the th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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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el the thunder. All new Compass, Jeep.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미련해 보였습니다. 작은 충격에도 그만 깨져버리고 마는 계란. 반면 단단한 망치질에도 끄떡없는 바위는 애초에 상대가 되지 않는 적수였죠. 그러나 세상의 어딘가에서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시도가 끊임없이 이어졌고 그들 중에 누군가는 기어이 거대한 바위에 균열을 내기도 했습니다. 길고 긴 시간을 지나서 기적과 같은 오늘을 만들었던 사람들. 겨울의 광장을 넘어 오늘을 만들어낸 시민들 역시 한없이 약한 존재들이 모여서 궁극에는 거대한 권력의 균열을 낸 마치 기적과도 같은 존재들이기도 합니다. 비통한 자들, 즉 마음이 부서진 자들에 의해서 민주주의는 진보한다. 미국의 사회운동가 파커 제이 파머는 자신의 책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진보는 현상 유지에 안주하지 않으려는 평범한 사람들,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의 동요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통찰이었습니다. 현실과 열망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필경 그 시도들은 패배로 점철되곤 했기에 마음은 부서지고 무너져서 그들은 언제나 비통하다는 것. 반올림 그리고 KTX 노동자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가 정치인으로서 마지막 전하려 했던 메시지 또한 계란을 쥐고 바위와 싸웠던 무모한 이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이어온 그의 소망 또한 허황되거나 혹은
미련해 보였을 것이며 결국 그는 스스로 견딜 수 없었던 불명예로 인해서 걸음을 멈추게 됐습니다. 또다시 뒤에 남게 된 마음이 부서진 사람들. 그러나 앞서 소개한 사회학자 파커 제이 파머는 부서져 흩어지는 마음이 아닌 부서져 열리는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멈추지만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던 그의 말처럼 비록 마음은 부서졌지만 부서진 마음에 절실함이 만들어낸 진보의 역사. 그렇게 미련하고 또한 비통한 사람들은 다시 계란을 손에 쥐고 견고한 바위 앞에 서게 될 것인가?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척박한 진보 정치의 토대 위에서도 고인이 잃지 않았던 것은 풍자와 해악이었죠. 어찌 보면 그의 풍자와 해악은 진보 정치를 대중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마무리는 비극적이었지만 여전히 그의 풍자와 해악을 기억하는 것도 진보 정치인 노회찬을 보내는 방법인 것 같아서 오늘 그의 말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유미혜 기자입니다. 적폐청산이 정치 보복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그의 반박은 명료했습니다. 아니 청소할 때 청소해야지 청소하는 게 뭐 먼지에 대한 보복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공수처 설치에 한국당이 반대하자 역시 비유로 대응했습니다. 아니 뭐 모기들이 반대한다고 F킬러 안 삽니까? 그를 처음 대중에게 알린 것도 특유의 친근한 비유, 소위 불판론이었습니다. 50년 동안 똑같은 판에다 삼겹살 구워 먹으면 고기가 시큼해집니다. 판을 갈 때가 이제 왔습니다. 이후에도 그의 풍자와 해악이 담긴 비판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이 뭐 미확인 비행물체입니까? UFO입니까? 뭐가 미확인 됐습니까? 그 건물 유리창 함부로 깨면 안 되죠. 그러나 불이 났고 그 안에 사람이 있으면 유리창 깨서라도 사람을 구해야죠. 야당을 제대로 안 해봤으니까 지금 야당이 뭐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지금. 주 의원님, 예. 그러니까 탄핵당했지 이 사람은. 뭐 이러다가 사랑이 생길 싹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뭐 사랑해서 뭐 결혼을 전제로 연애하고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 수사를 받는다. 이번 달 썰전 첫 출연에선 사이다 발언을 날려 국민들을 웃음 짓게 만들었습니다. 싶은 게 왜 자유한국당에는 친박 비박만 있느냐? 친국민은 왜 없습니까? 보수도 친국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자리 노리시는 거예요? 역시 예리하게. 날카롭게 공격하면서도 상대에 대한 넉넉함도 잃지 않았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님 어디 계세요?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자리에 자유한국당이 빠지면 논의가 안 되지 않습니까? 빨리 복귀해 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분입니다. 새로운 보수의 견인차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주 전 뉴스룸에 출연한 노 의원은 미안하단 말을 하면서도 웃음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때는 특수활동비라는 인식이 없었습니다. 예. 그냥 저한테 용돈 주신 걸로 알고 고맙게 이제 쓴 거죠. 예.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JTBC 유미혜입니다. 예,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부에서 전해드렸듯이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을 둘러싼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건 내용 자체로도 충격적이었고 공개되는 과정도 사실 의문투성이었죠. 오늘은 현직 기무부대장과 국방장관이 드러내놓고 진실 공방을 벌이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것이 다시 말하면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이 이것을 실행 계획까지 짰느냐 하는 매우 본질적인 문제에서 갑자기 기무사와
국방부 장관 간의 진실 게임으로 사건이 좀 일정 부분 옮겨가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국방부를 취재하는 유선희 기자와 이 문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송영무 장관하고 김우 부대장이 어떤 말을 했는지부터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우 부대장이 국방부를 담당하는 현직 대령이 송영무 장관이 지난 9일에 간담회에서 위수령 관련 문건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폭로를 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법조계에 문의를 해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한다. 장관도 마찬가지 생각이다. 다만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하기 바란다. 대한민국의 대장까지 마치고 장관하고 있는 사람이 거짓말하겠습니까? 그러면은? 네. 그건 아닙니다. 예. 자, 김우 부대장은 직접 들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송 장관은 아니다. 뭐 아주 완전히 서로 다른 얘기가 됐는데. 그렇습니다. 졸제 지금 진실 게임이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둘 중에 한 사람은 사실이 아닌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에 수사가 필요한 상황까지 돼버렸습니다. 국회에서는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 위증죄 처벌을 받게 되는데 최근에는 위증죄 처벌에 대해서 실형까지 선고될 정도로 무겁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검 합동수사단이 출범을 이제 하게 되는데 계엄령 문건 작성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만 오늘의 공방, 그러니까 누가 맞는 말을 했는지까지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예. 자, 정리하자면 김우 부대장은 송 장관이 이게 별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송 장관은 그동안에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다만 지난번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총선 같은 것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정무적 판단을 했다 이런 얘기였잖아요. 네, 송 장관은 기무사 계엄령 문건이 나온 이후에 입장은 하나였습니다. 지난 3월 16일에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자신에게 보고를 했고 자신은 그 자리에서 보고를 받은 다음에 심각하게 받아들였지만 4월에 있을 남북 정상회담 또 6월에 있을 지방선거를 고려해서 청와대 보고를 미뤘다. 정무적 판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김우 부대장의 민 대령의 발언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송 장관은 기무사 문건 자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 그래서 청와대 보고를 미뤘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한 발언들이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예.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총선이라고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방선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엄령 문건을 누가 만들고 또한 이것이 실제로 실행 계획까지 있었느냐 하는 문제잖아요. 그 본질적인 면은. 근데 좀 이걸로 약간 좀 본질이 흐려진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는데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진술이 있었다면서요? 네, 문건 작성 경위에 대한 진술이 나왔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이 문건을 직접 작성하는 데 관여한 문건 TF 기무사 지금 현재 참모장인 소강원 소장이 나와서 출석을 해서 진술을 했습니다. 예. 소 참모장은 당시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2017년 3월 당시에 자신을 불러서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이 위중한 상황을 고려해서 위수령과 계엄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조 사령관은 이제 나중에 훈련할 때 그러니까 UFG라든가 이런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조난해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일각에서 주장한 적도 있었는데 예. 일단 한민구 장관 지시에 따라서 문건을 만들었다 이런 직접적인 진술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나온 것은 처음입니다. 예. 그렇다면 소 참모장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한 장관이 왜 그런 문건을 만들도록 했는지 이것이 실제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한 전 장관이 그랬잖아요. 계속해서 국회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이렇게 해왔잖아요. 네. 근데 그건 아닐 가능성이 이제 나온 거군요. 소 참모장은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민구 장관이 위중한 상황을 고려해서 위수령과 계엄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지 이제 국회의원 질의가 왔으니까 이것에 대해 검토해라 이렇게 진술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소 참모장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한 장관이 그동안 거짓된 이야기 해명을 해왔던 걸로 이제 결론이 나게 되고요. 예. 그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한 장관이 이것을 독자적으로 검토하라고 했는지 아니면 그 윗선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서 검토하라고 했는지까지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선희 기자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오늘 팩트체크는 하루 좀 쉬겠습니다. 팩트체크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서 좀 더 잘 체크를 해서 내일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비하인드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성태 기자, 예.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죠. 첫 번째 키워드는 절친 비대위로 잡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이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9명의 비대위원들이
확정돼서 발표됐습니다. 예. 전국에서 추인을 받았고요. 김병준 위원장과 당연직인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 의장을 제외하면 6명이 발표됐는데 청년목과 여성목 그리고 최저임금 문제로 요즘 자유한국당이 강조하고 있는 자영업자의 그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총장 등을 제외하면 눈에 띄는 사람은 3명입니다. 최병길 전 삼표시멘트 사장이 있고요. 재선의 박덕흠 의원 그리고 초선의 김종석 의원이 있는데 예. 이 3명이 김병준 위원장과 개별적으로 가까운 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최병길 전 대표이사의 경우 김병준 위원장의 대구 상고 동문입니다. 나이로 보면 최 대표이사가 1년 선배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뭐 추정을 해야 됩니까? 그 기록이 안 나와 있나요? 몇 회 졸업생인지는 정확히 호적상 나이로 보면 예. 1년 선배로 추정이 됩니다. 나이가 최병길 전 대표가 한 살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요. 졸업 앨범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 재선의 박덕흠 의원은 친박 의원이지만 다른 비박계 의원들과 두루 친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김병준 위원장과는 이전에 포럼 오늘과 내일에서 같이 활동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김병준 위원장이 연구원장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포럼을 주도했어서 개별적으로 가까운 것 아니냐 얘기가 나오고요. 예. 초선의 김종석 의원은 김병준 위원장과 개인적인 친분은 없지만 김무성 당대표 시절에 영입했던 경제통입니다. 전 여의도 연구장을 맡았는데 이 부분이 좀 가만히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절친들이 나오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에서는 일단 절친보다는 예전에 이제 자유한국당이 안보 문제를 많이 다뤘는데 경제 문제에 중점을 두겠다는 포석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뭐 아무튼 그래서 절친 비대위 예. 알겠습니다. 뭐 절친이라도 잘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요? 예, 두 번째 키워드는 반성 없는 반성문으로 잡았습니다. 예. 그럼 반성문이 아닌데. 예. 형식은 반성문을 띄었지만 과연 반성의 내용이 있냐가 정황상 의문이 되고 있습니다. 아, 무늬만 반성문이다 그거죠? 그렇습니다. 예.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댓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 일당들이 최근 6월 1일부터 어제까지 약 53일간 57회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냈습니다. 거의 매일 썼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4명이 돌아가면서 매일 썼는데요. 예. 각 사람들이 쓴 반성문 횟수를 보면 드루킹이 15번을 썼고요. 그다음에 서유기가 29번으로 가장 많고 둘리가 9번, 솔본 아르타가 4번입니다. 지금 경공모의 닉네임, 필명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만 보면 만화 주인공들이 무슨 반성문을 쓴 것 같지만 어쨌든 저렇게 4명이 돌아가면서 거의 매일 반성문을 낸 셈입니다. 예. 그럼 뭐 매일 이렇게 낸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일단 특검에서는 이들이 수사에 관해서 뭘 좀 물어봐도 잘 대답도 않고 비협조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저 반성문이 무늬만 반성문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해석들이 나오고요. 예. 법조계 관계자는 보통 재판을 받을 때 반성문을 내게 되면 이게 소송 기록에 첨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성문을 많이 내면 반성을 많이 한 것처럼 이미지가 강조돼서 형량을 낮추려는 의도다라고 풀이를 했습니다. 뭐 내용 보고 판단하겠죠? 횟수가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예. 실제 재판 초기부터 드루킹은 신속한 재판을 원한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는데요. 현재 받고 있는 혐의가 댓글 조작을 통한 그 포털에 대한 업무 방해 혐의인데 업무 방해는 형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일단 빨리 죄를 인정해서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나오려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고요. 드루킹 등이 이 때문에 빨리 죄를 인정해서 반성문도 많이 내고 빨리 죄를 인정하고 풀려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특검에서는 드루킹 일당이 댓글 조작 이외에도 최근 이제 의원들에 대한 강요나 협박 혐의를 검토할 수 있고 또 정치자금 공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기소할 수도 있는데요. 예. 우선 드루킹 등은 빨리 풀려나서 나온 채로 특검 수사에 대응하려는 의도다 이런 분석들이 많습니다. 예. 반성문이 아니라 그냥 전략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 드루킹이든 뭐 본명이 이미 뭐 밝혀지긴 했습니다. 아까 뭐 둘리 뭐 등등이 있었잖아요. 예. 그 닉네임의 본명은 발표가 안 됩니까? 예를 들어 솔본 아르타 경우 양모 씨로 돼 있고요. 예, 끝까지 본명은 다 안 나오길래. 예, 본명은 안 나왔습니다. 물론 드루킹의 경우는 많이 밝혀지긴 했는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뭐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저렇게 재판까지 받는 상황인데.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다음 시간에 알려주시면 되죠. 예. 세 번째 키워드는요? 세 번째 키워드는 국회의 천적으로 잡았습니다. 예.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민주당 강창일 의원과 대한민국당 조원진 의원이
고성으로 설전을 나누는데요. 예. 강창일 의원이 민감용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빨리 채택하자라고 자유한국당에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하는 도중에 조원진 의원이 왜 남의 당에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끼어들자 강창일 의원이 화를 낸 겁니다. 예. 직접 그 장면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인데 끼어들지만 이게 예의가 벗어난 거지. 남의 당론을 전하거나 안 전하든. 정말 깽판 돌 거야. 정말 예의 없이 옛날 3년 전에 이렇게 한번 나한테 당했지. 더 욕해줄까? 완전 양아치 수준이구만. 예, 한동안 설전이 오갔고요. 예. 동료 의원들이 만류를 해서 가까스로 회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예. 그 3년 전에도 당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건 뭔 얘기입니까? 3년 전에도 여러 번 싸워서 제가 어떤 상황인지를 좀 찾아봤었는데요. 예. 깽판이란 단어를 쓴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3년 전 9월에 당시 국정감사장이었는데요. 그때도 발언 문제를 두고 강창일 의원이 조원진 당시 여당 원내수석 부대표에게 왜 원내수석 부대표가 깽판을 놓느냐 막말로 고성으로 다투기도 했습니다. 예. 당시 조 의원이 누구를 가르치려 드냐라고 강창일 의원에게 항의하자 당신은 가르침을 좀 받아야 된다라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보통 대한민국당의 조원진 의원이 목소리를 높이는 장면을 목격한 바가 있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유독 강창일 의원이 조원진 의원에게 여러 번 목소리를 높이곤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따로 뭔가 있느냐라고 묻자 개인적인 감정은 없고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자는 취지였다라고 답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예. 비하인드 뉴스였습니다. 내일 전국에 구름이 많고 중부, 북부 일부 지역엔 비가 조금 오겠지만 여전히 덥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